아침에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5월 17일 금요일 아침 김지원입니다. 네. 차량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구역을 스쿨존, 그리고 키즈존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약자를 위해 마련한 보호구역으로 실버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전에만 90개가 넘는 실버존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노인 사고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데요. 2008년부터 실버존이 시행이 됐지만 아는 분들도 적고요. 그리고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합니다. 시속 30km라는 속도 제한도 두고 있지만 노인 보호구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차들이 쌩쌩 달리고요. 불법 주정차도 기승을 부린다죠. 그렇습니다. 자, 대전시는 이 실버존을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더 많이 알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실버존 표지판 보면요. 노부부가 걸어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 그림처럼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알아봅니다. 박찬성 기상캐스터. 네, 박찬송입니다. 네, 어제도 한낮에 초여름 날씨가 느껴졌는데 오늘 낮에도 더 기온이 올라갈지 아니면 좀 떨어질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어제만큼은 아니더라도 오늘도 꽤 덥습니다. 지금 기온을 살펴보면 대전은 21.1도인데요. 오늘 한낮에는 29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공기 상태는 점점 좋아집니다. 지금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으로 공기가 탁한데 대부분 오후 들어 먼지 농도는 옅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져 있는 건조특보는 내일 비가 오면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지금은 맑은 날씨지만 점차 구름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 29도, 세종 30도, 대전은 29도까지 높아집니다. 태안의 낮 기온은 한낮에 28도, 예산 29도, 부여 역시 29도까지 높아집니다. 해상 날씨는 서해 중부 먼바다의 바다의 물결이 최고 1m, 중부 0.5, 남부는 1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월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려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이렇게 낮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입맛 없다 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럴 때 맛있는 음식, 몸에 좋은 음식 잘 챙겨 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음식에 대해서 좀 떠올려 보면 어떤 그리움이나 추억이 좀 담겨 있거든요. 네.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손맛이 그리울 때도 있고 또 아팠을 때 이 어떤 음식 한 그릇 먹었는데 꾀병이었던 것처럼 금세 낫게 해줬던 그런 음식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소울푸드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특히나 또 여행 중에서도 식도락 여행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낮에 땀 좀 흘렸다 할 때는 고기 먹어주면 고기. 그렇게 힘나잖아요. 아, 고기 나올 줄 알았어요. 예, 김지원 아나운서의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고기인데, 고기죠. 예, 가족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추억의 음식, 보양식, 가족 여러분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 이 맛이야. 나만의 보양식이라고요. 이 계절에 꼭 추천하고 싶은 음식도 좋고요.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도 다 좋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면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고 바로 사진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소울푸드 많이 자랑해주세요. 네. 자, 금요일에 만나는 첫 소식,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5월 가정의 달답게 이 5월에 가족과 함께 가면 좋은 그런 문화 행사들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담은 연주회부터 이 시대의 아버지상을 그려낸 연극까지 5월을 다채롭게 꾸미고 있는데요. 가족이라는 두 글자가 잘 어울리는 그 현장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 엄마를 그리는 연주회, 아빠를 담은 연극. 부모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공연의 감동 그 이상을 느껴보자.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소화하고 있는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질 대전 시립청소년합창단의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천경필 총감독의 지휘 아래 마더라는 주제로 엄마의 이야기를 노래로 표현한다. 대전시 청소년합창단에 취임하면서부터 정한 주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나라에 대한 사랑, 그다음에 부모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충과 효를 주제로 정기연주의 프로그램을 꾸며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주도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싶어서 주제를 마더로 잡았습니다. 대전을 넘어 세계로 활동하는 꿈나무들. 그들이 펼치는 아름다운 하모니 속에 담긴 어머니.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은 그 이름만으로도 먹먹한 엄마의 존재를 곡 안에 차분히 녹여낸다. 아무래도 이번 곡들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노래를 하는 곡이다 보니까 곡 전체적인 곡들이 가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청중들이 듣고 느끼는 게 많게끔 저희가 연습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주를 연습하면서 저로 인해서 희생하셨을 모습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고 가슴이 메오는 것 같아요. 이번 공연에는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 퍼커션 등의 소리가 어우러지며 아이들의 목소리가 더딥혀지는 무대가 꾸며진다. 또 어머니 역할을 맡는 성악가 이현숙의 음악도 들을 수 있다. 어머니라는 이름만으로도 전해지는 메시지가 다 다르다고 느끼실 거예요. 각기 다른 어머니가 계시듯이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상징적인 어머니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표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리며 그 깊은 모정을 느껴보는 시간.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과 함께 5월을 사랑으로 채워보자. 어머니를 주제로 한 이번 공연은 여러 가요에서나 또 여러 가곡에서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이런 곡들을 잘 편곡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외국의 민요는 또 한국에서 초연되는 곡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번 공연에 또 아주 멋있는 하이라이트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주셔서 이번 공연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의 한 소극장에서 펼쳐질 가정의 달 특별 공연. 그대 이름은 아빠. 이미 한 차례 관객의 검증을 받은 웰메이드 연극으로 앙코르 무대를 갖게 됐다. 사실 이제 가족들이랑 요즘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이제 같은 한 지붕 안에서 살고는 있지만 부모님은 부모님대로도 바쁘고 자식은 또 자식대로 바쁘고 해서 그래도 가정의 달인 5월만큼은 좀 서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늘 커다란 버팀목이 되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그 이름 아빠. 극단 셰익스피어는 이 시대의 아버지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 안에선 아빠들의 여린 이면도 여실히 내비추고 있다. 하루 종일 TV 보는 게 전부인 기러기 아빠 신조류가 외로움으로
니맘 내맘 역할 대행 서비스로 가짜 마누라랑 딸을 대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갈등, 그리고 그 안에서 유쾌하게 벌어지는 것들이 보면서 신조류가 자신의 가족에게 했던 것들을 되돌아보게 되면서 그들이 떠나고 나니 연극은 버거운 현실의 무게와 가족의 단절 사이, 아빠가 겪는 외로움과 괴로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 많았는지 난 누굴까? 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여러 모습을 살아가면서 과연 그 안에 내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어찌 보면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장으로서의 아버님들이 보신다면 공감도 하시고 아, 저런 모습으로 내가 지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장면들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무거운 소재지만 결코 어둡지 않은 이야기. 배우들이 보여주는 유쾌한 처방으로 아빠들에겐 위로를,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겐 아빠의 사랑을 느끼게 한다. 이 극에 나오는 인물들, 주요 캐릭터들이 사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다 외로움을 안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외로움을 상대가 채워주고 상대의 외로움을 또 내가 채워주면서 서로 힐링을 해가면서 정말 진짜의 한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극이거든요. 아마 외로움을 좀 느끼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또 외로운 가장이라면 저희 공연을 보시면 큰 힘이 되실 거예요. 잘 표현하지 못하고 서툴고 투박한 부성애를 그린 휴먼 가족극. 소극장에서 아빠의 진심을 만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근데 사실 아빠랑은 약간 서먹한 관계? 뭐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근데 이 아빠라는 주제로 공연을 하면서, 그리고 이 공연을 보시면서 관객분들이 평소에 아빠한테 하지 못했던 말, 그리고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하지 못했던 말을 저희가 그대 이름 아빠 연극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연극은 없었다. 그대 이름은 아빠 많이 보러오세요. 갖은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나를 밝혀주는 존재. 우리의 모든 엄마, 세상의 모든 아빠. 그 큰 의미가 마음에 닿아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는 특별한 시간을 선물한다. 5월 가족의 사랑 속에 다 같이 젖어보면 어떨까? 네, 언제 들어도 뭉클해지는 이름, 어머니와 아버지를 주제로 한 연주회와 연극을 만나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가장이라면 그대 이름은 아빠, 이 연극이 가슴에 많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요즘 쓰는 말로 표현을 하자면 우픈 현실을 유쾌하고 어둡지 않게 담아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러기 아빠의 외로움,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잘 녹아든 연극이었습니다. 게다가 앞서 만나봤던 어머니의 사랑을 담은 연주에도 들으면서 참 포근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자, 이렇게 부모님의 이름표를 한번 떠올려 보면서 가족의 의미도 되새겨보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빛고울 고장 광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광주에 가면 맛있는 게 많기로 유명한데요. 그중에서도 제일 맛있다는 광주의 대표 음식들을 뽑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맛과 향이 가득한 광주 대표 음식 페스티벌,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남도의 풍족한 어장, 비옥한 농토에서 난 재료에 모든 맛깔나게 만들어내는 손맛이 어우러진 광주의 음식. 어때요? 맛있죠?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는 광주에서 막상 대표 음식 꼽으라면 살짝 고민되셨죠? 오늘 저와 함께 동행하시면 광주 가면 뭐 먹지? 라는 질문에 아주 명쾌한 해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와 함께 하시겠어요? Follow me! 무얼 먹어야 하나는 행복한 고민이죠.
광주 대표 음식 페스티벌이 그 고민의 해법을 찾기 위해 열렸습니다. 지역명을 말을 하면 음식이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가 부각되는 그런 도시들이 있는데 광주의 대표 음식 선정을 위해 다양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는데 오늘은 모집 공고를 보고 직접 참가 의사를 밝힌 시민평가단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뒤에 자리를 채워주고 계신데요. 전문가, 일반인들 총 100여 명이 모여서 직접 맛도 보고 토론도 해서 광주의 대표 음식을 찾아본다고 하네요. 잘해주셔야 할 텐데. 지금은 9가지로 축약된 후보 음식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전달받는 오리엔테이션. 단순한 재미로 참가한 게 아니라 시민을 대표한 평가단이라 분위기는 매우 진지했습니다. 제가 집이 광주라서 생각해 보니까 광주 하면은 떠오르는 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참여를 해서 뭔가 내 손으로 음식을 뽑아보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평가에 임하는 각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좀 둘러봤잖아요. 좋아하는 음식 있어요? 저는 상추튀김? 상추튀김? 객관성 유지할 수 있겠어요? 좋아하는 거 바로 얘기하는데? 하나, 둘, 셋. 평가단의 사전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광주 대표 음식 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또 광주 음식 문화를 익힐 수 있는 만들기 체험들과 셰프들의 9개 후보 음식 요리 시연 등 광주 대표 음식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 이 광주 하면 한 집 걸로 한 집마당 맛집이 있고 먹을거리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이미 소문이 나 있는데 굳이 거기서 대표 음식을 뽑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광주 음식은 다 맛있기 때문에 대표 음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가장 광주다운 것이 가장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대표 음식을 선정해서 이걸 상품으로도 만들고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오늘 이 행사를 치렀고요. 그리고 우리 광주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송정역에 이제 대표 음식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우리 시민이나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쉽게 대표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그런 장소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평가단 100인의 토론장에도 음식 냄새가 가득해졌습니다. 말이 오찬이지 9가지 후보 음식 평가에 신중을 기하는 시간인 거죠. 이제부터는 광주 대표 음식이라고 하는 그 후보 음식들을 직접 맛보고 이제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좋아하는 건데 어떻게 제가 객관성을 잃으면 안 될 텐데요.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맛있게들 식사하세요. 스타트! 평상시 맛있게만 먹었던 음식들을 한 입 한 입 생각하며 먹어야 된다는 게 조금은 부담이 됐겠죠? 이 음식이 광주 대표 음식으로서 어떤 자격이 있나, 어떤 특징을 어필할 수 있나? 평가단의 신중함과 비교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육전 앞에서 저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심사를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맛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저도 이제 친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그 광주 음식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시켜주고 광주 왔을 때 제가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음식 위주로 좀 선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속마음으로 조금만 갈리고 그러시나요? 이제 다른 음식 더 먹어봐야 되는데요. 일단 뭐 다 맛있어서 더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육전부터 팥칼국수, 보리탕, 주먹밥 등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음식들인데 참 어려운 선택 앞에 식사가 마냥 즐거워 보이진 않습니다. 또 신중하게 맛보고 잘 어떻게 선정이 돼야 될 텐데요. 예. 얼른 정성스러운 음식 좀 드세요. 맛있어가지고 누구를 뽑을지 모르겠네. 다 뽑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고민은 진짜 어떻게 해답을 드릴 수가 없네. 그러니까 나 이런 거 뽑으라면 제일 어려워. 다 뽑아주고 다 주고 싶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처음 했을 때는 광주 이미지 하면 떠오르는 음식은 당연히 한정식이라고 했어요. 가득 차려놓고 배부르게 먹는 거.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은 이제 세대가 바뀌어서 즐겁게, 입이 즐겁게 맛있게 먹는 것이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어서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대답하는 대표 음식이 상추튀김이었고요. 예, 그리고 정말 떡볶이랑 같이 먹을 수 있게 주먹밥 곁들이는 것도 의외로 나와서 저희 같은 장년층들은 그럴 수 있나라고 오히려 저희가 좀 깜짝 놀랐어요.
오찬 시간이 끝나고 본격 토론 시간. 세대별 음식에 대한 개념도 다르고 성별과 직업에 따라 기호도 다르니 여러 의견이 오가는 소리로 토론회장이 뜨겁습니다. 물론 오늘 토론 결과가 대표 음식 선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이번에 광주 대표 음식 선정은 무슨 순서를 정해갖고 정확하게 뭐 1, 2, 3위를 뽑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렇게 다양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서 음식이 갖고 있는 의미도 좀 나눠보고 또 광주의 이런 음식이 왜 맛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하는 스토리텔링을 하는 지금 작업이고요. 이걸 통한 다음에 이제 그 상징성, 차별성 그리고 대중성이라는 세 개의 핵심 카테고리를 갖고 9개 중에 3개씩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다 통계를 내서 각각 어떤 음식들이 광주의 대표 음식으로 선정하면 좋을지에 일종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려고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 오늘로서 진짜 의미 깊은 광주 대표 음식이 탄생할 것 같네요. 평가단이 열띤 토론을 하는 동안 저는 살짝 옆 전시관으로 이동, 시민들과 함께 광주 음식 체험에 나섰습니다. 광주 시민들이야 자주 먹어온 음식들이지만 광주를 찾는 외지 손님들에게 광주만의 특별함으로 다가오는 음식. 그 음식을 상품화 브랜드화해서 광주 음식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 이번 광주 대표 음식 페스티벌이 갖는 참 의미인 거죠. 야, 지금 시간이 몇 시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토론에 방해가 돼가 잠시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쯤이면은 토론이 끝나고 이제 평가지를 취합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얼른 가서 또 봐봐야겠어요. 차별성, 상징성, 대중성 각 부문에 적합하다 생각되는 음식을 표기하고 제출하는 것으로 평가단의 임무는 마무리됐습니다. 어렵진 않으셨어요? 어려웠어요. 결정은 하고 왔는데 이거를 이야기를 하니까 취합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와서 이건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서 조금 마지막에 힘들었어요. 오늘 본인이 평가지에 체크한 그 음식들이 오늘로써 광주 대표 음식으로 선정이 된다면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네,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될 것 된다면 같습니다. 어떻게 이제 활동을 하시겠어요? 된다면 제가 적극 즐겨 먹고 또 우리 광주를 벗어난 전국 방방곡곡에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아주 적극 홍보해서 정말 광주 대표 음식이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 음식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100명의 평가단이 원탁에 둘러앉아 머리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본 이날, 광주를 대표하는 음식을 선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토론 결과와 다양한 형태의 여론 수렴을 거쳐 이제 광주 대표 음식이 선정되는데요. 광주 대표 음식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맛의 고장, 광주의 위상이 더 높아지길 기대해봐도 되겠죠? 광주에 가면 뭐 먹지? 이제 곧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의 대표 음식이 선정되면 광주에 올 이유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광주에 많이 놀러 오세요. 제가 한상 가득 차려드릴게요. 네, 이 광주에 가면 솔직히 이 남도 음식, 광주 음식이 다 맛있어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이렇게 대표 음식이 선정이 되면 앞으로는 고민할 것 없이 그 대표 음식부터 먹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김지연 아나운서는 이미 메뉴를 정했죠? 네. 그 고기 들어간 떡갈비하고 떡갈비. 육전 맛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요. 보면서 계속 군침이 돌았는데요. 게다가 보니까 대표 음식들이 뭔가 부담스러운 음식들이 아니라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어서 더 좋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요, 예. 자,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내일은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네. 우리 모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광주 쪽으로 여행 가실 때 또 다른 광주의 매력을 느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흔히 퇴행성 척추 질환하면 많은 분들이 디스크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네. 50대 이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 척추 질환으로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조금은 생소하실 텐데요. 왜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카트에 기대야 편하다고 해서 쇼핑몰 신드롬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유모차 같은 보조기를 사용하는 것도 이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예. 이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신경외과 전문의 박정훈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앞서 우리가 척추 질환하면 디스크를 먼저 떠올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제가 그 척추관 협착증이에요. 디스크와는 다른 질환일 것 같은데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그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한테 이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셔서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는데 앉아서 쉬시거나 이제 누워서 주무실 때는 괜찮으신데 이제 허리를 펴시거나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허리가 아프고 또 다리가 아프셔서 이제 조금만 걸으시려고 해도 이제 주저앉게 되고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또 그렇게 또 주저앉으셔서 조금 앉아 계시면 또 통증이 또 가라앉았다가 또 다시 조금 걸음 옮기시면 다시 통증이 생기시게 되는데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척추관 협착에 대한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원인으로 이제 머리에서 이제 다리로 내려가는 이 척추관이 좁아져서 생기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척추관을 지탱해준 인대가 많이 두터워지고 그리고 척추 앞쪽에 있는 디스크가 좀 팽윤돼서 밀려 나오고 그리고 척추관 뒤에 있는 작은 관절들이 두터워져서 이제 척추 안에 있는 신경을 눌러서 이제 생기는 질환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지금 MRI 사진에 보면은 척추관 협착증이 저런 모습으로 나오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앞서 척추관 협착증이 척추 퇴행성 질환 중 하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발생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변화입니다. 그래서 보통 50대에서 70대 흔히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이제 50대 이상의 여성이 이제 전체 진료 환자 60%에서 협착증이 이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발생률이나 유병률은 아직 이제 연구가 좀 미비해서 이제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방사선 검사상에서 60세 이상의 증상이 없는 노인분의 한 20%에서 이제 협착증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75세 이상의 남자에서는 10%, 여자에서는 25%에서 이 협착증이 더 잘 발생하는 이 전방 전이증이라는 병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협착증의 수술 빈도는 1979년도에 비해서 1990도에 한 19배로 이게 증가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척추관 협착증이 50대에서 70대 사이에 주로 나타난다 말씀하셨는데 네. 그다음에 이 척추관이 왜 좁아지거나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 걸까요?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은 이제 척추관절 퇴행성 변화에서 기인하게 됩니다. 척추관절은 우리 몸의 어떤 관절보다도 많이 쓰는 관절입니다. 많이 쓰는 관절이기 때문에 이제 퇴행성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데 무릎 관절을 많이 쓰게 되면 연세가 드시면서 무릎에 이제 골관절염이 와서 치료를 받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척추관절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퇴행성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한 이제 결과가 이제 협착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저 그림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설명을 드리면 이제 퇴행성 변화가 이제 진행하게 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척추 관절을 지탱해주는 인대가 두터워지고 척추관 양쪽에 있는 작은 관절이 비대해지고 척추관 앞에 있는 디스크가 불룩하게 밀려 나오면서 협착증이 발생하고 진행되게 됩니다. 특히 척추 관절이 어긋나고 앞뒤로 흔들리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으신 분들은 협착증이 다른 환자에 비해서 더 빨리 발생을 하고 협착의 정도도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이 척추 질환이 있으면 뭐 허리도 아프고 뭐 다리도 저리고 뭐 그렇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허리 통증을 동반한 양하지의 통증, 당긴감, 저림감, 시림감, 무딘감 등의 불편감입니다. 조금만 서 있어도 허리와 엉치가 아파서 주저앉아야 되고 조금만 걸어도 양 다리로 내려오는 통증으로 주저앉아서 쉬었다 걷게 됩니다. 병원에 내원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허리를 조금만 펴고
걷고 싶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은 이제 양 다리가 차고 저리고 시려서 밤에 잠을 잘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협착증의 심한 경우는 이제 대소변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척추의 신경은 허리와 하지의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방광과 항문의 감각과 운동도 담당하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방광에 이제 소변이 차더라도 느끼지를 못해서 나도 모르게 소변을 보게 되거나 소변을 보고 싶어도 소변을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고 또 항문주의 감각이 이제 무뎌서 대변을 보고 싶은지도 모르고 대변을 봐도 모르는 등의 그런 대소변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이 이제 심하면 신경이 심하게 눌리면 이제 허리나 다리에 통증과 당긴감도 있겠지만 그 다리에 이제 힘이 빠지는 증상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허리가 좀 아프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디스크가 아닐까라는 점인데요.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엄연히 다른 질환이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디스크와 협착증은 이제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허리 통증과 하지 방사통으로 그 증상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원인과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진단과 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디스크의 원인은 척추관 안쪽으로 터져서 밀려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발생하는 통증으로 협착증보다는 젊은 나이에 잘 발생하며 디스크는 특징적으로 허리를 숙일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보통 갑자기 발생하는 심한 편측성의 하지 통증 불편감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는 장년층에서 잘 발생하며 허리를 펼 때 해박적으로 척추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허리를 펴는 자세에서 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또 척추관을 지탱해주는 안쪽 인대가 퇴행성 변화로 점점 두꺼워지고 척추관 안에 있는 작은 관절이 비우되고 그런 이유로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기보다는 서서히 진행하는 허리 통증 및 양하지 방사통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감별을 위해서 자가 테스트를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누워서 다리를 편 상태로 하늘로 들어 올릴 때 허리 디스크는 들어 올리기 힘든 반면에 통증으로 협착증 같은 경우는 다리를 올리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원인도 다르지만요. 증상이나 통증도 다른 질환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가 필요할까요? 이제 환자분이 호소하신 증상으로 이제 문진이나 이제 신경학적 검사를 해서 척추관 협착증이 이제 의심이 되면 이 방사선 검사로 확진을 해야 됩니다. 단순 방사선 검사로는 이제 척추관 퇴행성 변화를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동반되는 척추 전방 전이증, 척추 불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밀 검사, 그 MRI 검사 같은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자기 공명 영상 검사를 하게 되면 척추관의 형태나 크기를 정확하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척추관 내 인대가 어느 정도 두터워졌는지 관절이 얼마나 두터워졌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협착을 일으키는 병리 소견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그 척추 관절 질환이 있을 때 일단 엑스레이는 기본으로 찍고 좀 더 의심이 된다면 뭐 CT나 MRI를 찍으라고 하는데 이 척추관 협착증은 굳이 뭐 CT라든지 다른 검사할 필요 없이 MRI 검사만 더 받아보면 정확히 그 증상을 파악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정밀 자기공명 영상 검사가 맞습니다. MRI.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척추관 협착증이 진단이 됐다 하면은 이제 치료에 들어가야 될 텐데 일단 그 허리가 너무 아프다, 척추 쪽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많은 어르신들이 그러면 나 이렇게 척추 수술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부터 하시거든요. 이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죠.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합니다. 보존적 치료 방법에는 이제 쪼그려 앉는 등의 척추 관절의 해로운 동작을 이제 피하도록 하는 생활 습관의 변화가 중요하고, 그리고 복근이나 척추 기립근에 힘을 키워줄 수 있는 이제 걷기 운동 같은 적절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또 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이제 진통소염제 같은 약물 치료를 이제 시행을 해야 되고, 척추관 내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라든지 도수 치료, 그리고 신경 및 근육 자극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자극 치료 같은 물리 치료도 이제 먼저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급격히 다리 힘이 약해지거나 대소변의 기능 장애가 생기는 신경 증상이 이제 악화가 되는 경우, 그리고 보존적 치료로 통증이 완화되지 않는 경우, 그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제 허리 통증 그 자체만으로는 수술부터 먼저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척추관 협착증을 검사하고 나서 언제 수술 시기를 좀 잡는 게 가장 좋을까요? 수술적 치료는 이제 지속적으로 허리나 다리 통증으로 인해서 이제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고 2, 3개월 정도의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이제 호전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하지마비나 대소변장애 같은 증상이 신경학적 증상이 심하게 생겨서 이 증상이 악화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수술적 치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서 결정을 했다면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될 텐데 어떤 과정으로 수술이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수술의 이제 표준은 척추관 감압술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술정 검사상에서 방사선상 검사상에서 척추 관절이 앞뒤로 많이 흔들리거나 어긋나 있는 경우는 이제 골유압술이나 나사목 고정술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압술과 유압술, 나사못, 고정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각각의 그 수술 방법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좀 이해될 수 있도록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단순히 척추관만 좁아져 있는 경우는 이제 척추관 감압술만 시행을 하고, 그렇지만 척추 그 협착증이 있는 분절이 많이 흔들리게 되면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는 협착이 다시 재발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 관절을 유압을 시켜야 됩니다. 유압을 시킨다는 거는 어떤 말씀이세요? 그 관절을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 디스크를 제거해서 인공뼈로서 이제 고를 유압을 시키고 뒤에 나사못을 고정해서 관절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서 그 분절의 협착증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수술적 치료가 시행돼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냥 얼핏 들었을 때는 그 유압, 그 나사못 고정술을 하면은 이게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허리가 이렇게 굽혀질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 척추 유압술이라는 이제 한 분절의 관절을 유압시키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제 관절범의 감소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척추 관절은 여러 마디의 분절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골반의 보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척추 관절을 한두 마디 유압을 시킨다고 해서 허리 관절을 쓰는데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나사못을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그 이후에 쭉 거기 내 몸속에 들어있어야 되나요?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나사못은 이제 가지고 이제 사시게 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나 좀 문제가 될 거는 전혀 없나요? 대부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이제 골류압술하고 나사못 고정술을 이제 시행한 이후에 이제 골류압이 이제 완성이 되고 나면 나사못의 기능 크게는 없기 때문에 이게 간혹 이제 이 나사못 때문에 불편하시거나 나사못이 이제 부러지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제거를 하는 방법 하기도 하지만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평생 그 나사못을 이제 가지고 이제 생활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어떻게 치료하는지 수술 방법들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수술이 좀 맞듣지 않아서 미루거나 증상이 있는데도 좀 통증을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게 되면 결과는 당연히 안 좋겠죠. 그 호소하신 증상이 심하시고 영상검사상에서 척추신경이 심하게 눌려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수술적 치료가 제때 시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하지 위압감이나 대소변 장애, 또 보행 장애가 발생하고 이것이 회복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가 이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재발의 위험도라든지 아니면은 이 수술적인 부담 때문에 이 척추관 협착증이 생겼더라도 최대한 좀 늦추고 싶고 또 이렇게 예방하고 싶은 그런 마음 누구나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퇴행성 질환은 평상시에 생활 습관과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걷는 운동이나 복근이나 허리 신전근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꾸준히 해서 이제 허리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는 운동이 이제 척추 관절에는 제일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복근이나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평소에 뭐 어떤 통증이 없다면은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좀 허리에 통증이 있거나 다리 쪽이 저리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도 이런 운동을 하면 좋은 건지 아니면 그때는 좀 가만히 쉬게 놔두는 게 좋은 건지 이런 점도 궁금합니다. 협착증으로 인해서 허리 통증이나 다리 증상이 있으실 때는 먼저 통증에 대한 치료가 먼저 필요합니다. 치료를 해서 통증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면 그 조절된 통증이 유지가 되고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이제 걷는 운동도 하고 이제 허리 운동도 하시면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 통증이 심하신 상태라고 하면 이제 절대 운동이 좋지만 무리하셔서는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먼저 통증에 대한 치료가 먼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걷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많이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톡톡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궁금증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부터 지금까지 엄지발가락 부분이 심하게 저리다고 하시고요. 며칠 전부터는 종아리가 터질 듯 아프다고 합니다. 수술 후에 이런저런 증상이 좀 일반적인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보통 이제 척추관 협착증으로 이제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허리 통증과 하지 방사통, 저림감, 당기감 이런 것들을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을 받으신 후에는 그런 통증 자체는 많이 좋아지십니다. 그렇지만 병의 정도나 이제 사람마다 이제 저리거나 시리거나 무딘감이 그 통증이 있었던 자리에 남게 되는데 그런 증상이 남는 기간들이 보통 2, 3개월 정도 되게 됩니다. 그 증상이 많이 심하지 않다고 하면 이제 경과를 보는 것으로 충분하고요. 만약에 저리거나 시리거나 무딘감 이런 불편함들이 좀 일상생활 하시기에 좀 힘드시다고 하면 약물 치료나 필요하면 주사 치료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 후에 저림감이나 이제 당긴감이 남는 경우는 이제 많지는 않지만 또 심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제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좀 남을 수 있는 증상이고 또 시간을 또 두고 지켜보면 또 좋아지는 증상들입니다. 예. 네. 그 뭐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로 더 도움을 줄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척추관 협착증 저희가 그 앞서 그 수술법에 대해서 생소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여쭤본 것 같은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런 척추 질환이 있을 때 주사요법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사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많이 헷갈려하지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주사 놓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고 주사 놓는 부위나 그 기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좀 이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협착증이 있어서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그 부위에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나 이제 진통을 조절할 수 있는 주사 치료를 좀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신경이 이제 담당하는 근육이나 근막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위에 이제 근막통이 같이 동반이 되는데 그런 부위를 이제 구소적으로 자극하는 이제 근육 자극 치료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도 이제 주사 치료로 이제 환자분들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위에 통증에 대한 대증 치료를 위해서 엉덩이 주사 치료가 있을 수가 있고. 이제 약물 치료, 통증에 대한 약물 치료, 저림감에 대한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횟수의 제한을 받는 거는 그 스테로이드제죠? 스테로이드 제제는 결코 오랫동안 장기간 이제 투여하는 게 몸에 좋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횟수나 그 간격을 좀 제한을 하고 치료를 하고 증상이 좀 남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긴 간격을 뛰었다가 다시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다음 시청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질문 풀어드리죠. 자, 척추관 협착증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모든 수술이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척추관 협착증, 당뇨가 있을 때 수술이 힘들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당뇨병, 특히 조절되지 않는 당뇨가 있는 경우는 척수 수술을 포함해서 모든 수술에서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 이유는 수술 후에 수술부 염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수술 전에 혈당 조절이 잘 되거나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수술 후에도 이제 엄격하게 혈당 관리만 잘 된다면 수술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수술을 이제 많이 받으시게 되는데 수술 전에 술정 검사를 충분히 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수술을 받으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할 때 금속으로 고정을 하고 뼈 이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이 금속을 다시 빼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사목 고정을 한 그 금속은 큰 이유가 없으면 제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수술을 하고 수년이 지나서 그 나사목을 한 것 때문에 이제 누울 때 조금 베기기도 하고 좀 불편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불편하시다고 하면 이제 빼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증상에 아무런 뭐 변화가 없다고 하면 큰 증상이 없다고 하면 그때 나사못을 뺄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나사못이 우리 몸에 있어서는 이물질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염증 같은 게 또 생기지 않을까 염려도 되는데 그런 가능성은 거의 그런 없나요?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안전하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질문 또 풀어드리죠. 예, 앞으로 숙였을 때와 뒤로 젖혔을 때 허리 통증이 사라지는 건 척추에 나타나는 통증 부위가 다르기 때문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예, 다르기 때문이 맞습니다. 그 허리를 숙일 때 생기는 통증은 보통 디스크성 추간바성 허리 통증입니다. 디스크 자체가 이제 숙이면 눌리기 때문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숙일 때 허리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추간바성 허리 통증이고요. 네. 그리고 펼 때 생기는 통증은 디스크성 통증보다는 협착증 그리고 이제 척추관 뒤에 있는 작은 후 관절이나 관절을 싸고 있는 근육이나 근막에서 생기는 통증이 이제 허리를 펼 때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治療를 보다 보면 허리를 숙여서 아픈지 허리를 펼 때 아픈지를 확인을 해서 이 통증의 부위가 어딘지를 감별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만약에 디스크라고 하면 숙일 때 아프시고 허리 펼 때는 좀 편해지시고 협착증이나 근육이나 근막에서 허리 근육에서 생기는 통증이라 하면 숙일 때 좀 편해지시는데 앉았다 일어나가 허리 펼 때는 또 아프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통증 부위가 다르기 때문인 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어르신들 가운데는 뭐 허리를 굽힐 때나 펼 때나 항상 아프다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이제 그건 뭐 전체적으로 다 병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숙일 때도 아프시고 허리 펼 때도 아프신 거고요. 이제 더 아픈 부위를 찾아야 되고 이제 다른 숙이거나 펴거나 하는 거 이외에 다른 이제 신경학적인 검사를 해서 이제 감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오늘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현대인들의 고질병이죠.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지금까지 신경외과 박정훈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박찬성 기상캐스터. 네,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라 어제만큼 햇볕이 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더위는 계속됩니다. 지금 기온을 살펴보면 현재 대전의 기온은 23.6도인데요. 오늘 한낮에는 29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공기 상태는 점점 좋아지겠습니다. 지금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공기가 탁합니다. 대부분 오후 들어 먼지 농도는 옅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내려져 있는 건조특보는 내일 비가 오면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지금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 점차 구름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 29도, 세종 30도, 대전은 29도까지 올라갑니다. 태안의 낮 기온은 한낮에 28도, 예산 29도, 부여 역시 29도까지 올라갑니다. 해상 날씨는 서해 중부 먼바다의 바다의 물결이 최고 1m, 중부 0.5, 남부는 1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월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따라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서 나만의 보양식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사진 사연 보겠습니다. 6204번님, 지금은 고인이 된 친구 어머님이 해준 아구찜입니다.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맛과 정성 그리고 사랑 한 스푼, 어떤 1등 요리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맛이 그립습니다. 아,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되게 칼칼해 보이는데요. 친구 어머님이 해준 아구찜. 9521번님, 양평 우리 엄마가 해주시는 오리지널 콩국수 제 보양식입니다. 열무김치 얹어 먹으면 맛있어요. 예, 때이른 더위가 왔기 때문에 벌써부터 콩국수 찾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담백하고 시원하죠. 예, 시원하죠. 예. 0795번님, 저는 입맛 없을 때 겉절이에 밥 먹으면
잃어버린 입맛도 돌아오고 밥 두 공기도 뚝딱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해주시던 이 꼬막도 생각이 나네요. 와, 한상 엄청 푸짐하네요. 푸짐하네요. 예. 와, 보기만 해도 배불러요. 저도 꼬막 무침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도요. 예. 0000번님, 저는 보양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예전에 살기 어려웠을 때 짜장면 한 그릇만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었던 그 시절이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요. 추억 속의 짜장면 지금은 실컷 먹는답니다. 저도 그 학창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네. 먼 기념일, 졸업식 같은 먼 행사만 있으면 짜장면 먹었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그때는 짜장면이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어요. 예. 이해가 안 되나요? 네, 맛있어요. 0060번님, 자, 오천항의 키조개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회, 버터구이, 두루치기, 제철에 먹는 음식이라 싱싱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택배로도 시켜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와. 또 해 먹어야겠네요. 와, 진짜 맛있겠어요. 이 키조개 관자, 예, 저희도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맞아요. 예, 아, 탱글탱글해 맛있습니다. 보여요. 그래요. 8438번님, 머위대 들깨탕과 들깨볶음요. 아직은 조금 이르지만 대가 튼실해지면 삶고 껍질 벗겨서 들기름에 볶다가 들깨가루 듬뿍 넣어서 탕이나 볶음으로 해 먹으면 나만의 보양식이 됩니다. 그래요. 머위대를 따로 먹는군요. 그래요. 저는 그 감자탕에도 이거 많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네요. 3938번님, 그 봄철 보양식은 이 설기가 아닐까요? 일명 밥도둑이라고 하는데 젓갈, 매운탕, 찜 등 다양하게 요리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씹을 때마다 톡톡 터지는 알 때문에 재미도 있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밝으신데요. 이렇게 많이 잡았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예. 8039번님, 지금 제철인 보양식 장어입니다. 점점 더워지는 요즘에 기력 보충했어요. 철분 성분이 많아서 빈혈과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 이 계절이 가기 전에 추천합니다. 네, 장어 좋죠. 그쵸? 예, 장어. 예, 꼬리 좋죠. 장어 꼬리. 예.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도 예,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보리수 예술단 창단 38주년 기념 세계 전국 청소년 뮤직댄스 가요 페스티벌 경연대회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대전 평생학습관 공연홀에서 열리고요. 음악 앙상블 디악의 정기 연주회는 26일 오후 5시 대전 시립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유아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한영순 개인전은 21일까지 대전 MBC 1층 M갤러리에서 계속됩니다. DMA 청년작가 지원전 넥스트 코드 2019가 19일까지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이어집니다. 서천 자연산 광어도미 축제가 26일까지 서천 마량포구 일원에서 펼쳐지고 별들의 향연, 별축제, 별음악회가 오늘 밤 8시 대전 시민천문대 일원에서 마련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축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진 신평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신평시장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주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3대째 이어져온 신평 양조장부터 대장간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주민들까지 십시일반 힘을 보태는 당진 신평면으로 월요일에 떠나볼게요. 네, 이 가족 여러분은 지금이 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재원 아나운서는 어때요? 거의 여름이죠. 여름이요? 네. 저는 아직 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봄을 보내기가 싫어서 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때이른 더위가 이 기승을 부리면서 정말 여름이 오면 얼마나 더 더우려고 그러냐 이렇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덥다 보니까 좀 입맛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한낮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서 땀을 많이 흘리기도 하거든요. 예. 이럴 때는 제철 과일 많이 드셔야 됩니다. 특히나 토마토가요. 피로 회복에도 좋다 그러고 황산화 작용도 있다고 하니까 네. 많이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주말에 보니까 좀 비 소식도 있던데 평년 기온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예. 자, 주말과 휴일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 일조태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이미랑 꽃배달 서비스의 축하 꽃바구니,
주식회사 서울 프로폴리스의 건강식품, 정광수 커피하우스 대전점의 상품권, 떡 전문점 콩쥐파치의 떡 선물 교환권, 장루이 다비드 오페라점의 헤어 상품권,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의 문화상품권, 친환경 도자기 젠한국의 선물 교환권, 기다리식품 세이면의 즉석 생소면 세트, 공주 장승마을 테마파크의 카라반 숙박권을 드립니다.